오세훈 어, 서울시장에 대한 네. 그 서울 시민의 긍정적 평가 있다는 거 알고 있고요. 음, 이미지도 굉장히 좋으시죠. 그럼 본선 경쟁력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박주민 의원의 본선 우선 뭐 경쟁력. 오세훈 시장은 대신에 네. 그 이런 점이 있어요. 어. 오세훈 시장이 지금 처음 시장한 걸로 아시는 젊은 분들이 많으세요. 아, 사실 오세훈 시장은 삼선 시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선에 저희가 도전하시는 시장입니다. 10년 전에 저도 이제 기억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 무상급식 관련해서. 근데 사선을 도전하는 시장으로서 오세훈 시장이 한 일을 이야기해봐라. 그럼 얘기할 게 별로 없어요. 음. 오히려 대표적인 세금 낭비 사업으로 꼽히고 있는 세빛 둥둥선 아, 예, 사업. 예. 그 다음에 혼자 반대하다 결국 시장직을 음, 내던졌던 무상급식 반대. 이런 것들이 그렇죠. 기억이 남지. 음, 실질적으로 이분이 뭐 서울시의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뭘 해냈다? 네.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보궐선거로 당선된 후에 1년밖에 안 됐다고 하지만 음, 공약했던 것들 중에 거의 진행되는 바가 없어요. 그런 것도 이제 따져 물어볼 수가 있다. 네, 실제로 그래서 저는 다음 어디로 가기 위해서 서울시장을 발판으로 삼는 음, 이런 시장과는 달리 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현재 느끼고 있는 불안과 싸워서 그 음, 불안을 해소하는 그런 시장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제가 또 이 일을 열심히 한다 이건 뭐 좀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음,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해서 진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남기겠다 이런 것으로 저는 승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 업무 추진력 뭐 이런 걸로 승부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뭐 언론에서 일부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뭐 국민의힘 쪽에서도 아마 그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이 2020년 임대차 3법 중간에 전월세 5% 상한제 이걸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하셨잖아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그해 7월 해당 법안이 국회 통과해서 시행되기 전에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한 9% 올려 받은 사실이 드러나서 거기에 대해서 전월세 인상률 5% 제한한 법안에 취지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비판이 있었고요. 또 뭐 결국에 월세를 낮춰 세입자 재계약을 했는데 이 일로 사실 뭐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 이 캠프에서 직에서 이제 물러나는 일도 있었어요. 그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당내에서도 박지원 뭐이 공동 비대위원장이 이 지방선거 공천 기조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부동산 관련해서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나오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언론에서는 그 중에 한 명으로 박주민 의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보도가 되고 회자가 되고 있어서 이게 아마 또 본선에 가서 돌출이 돼서 비판을 받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선은 제 주변을 더 꼼꼼히 살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네. 좀 과장된 부분 또는 잘못 이해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이 자리를 빌어서 질문을 주셨으니까 좀 네, 해명을 하고 네. 싶습니다. 우선 임대차 3법 통과를 예상하고 그 직전에 세입자를 좀 압박을 해서 음. 올린 것 아니냐는 오해를 네.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임대차 3법과 상관없이 전에 저희 집에서 사시던 분이 4년을 사셨어요. 음. 그때는 이제 갱신 청구권도 없었는데 워낙 저하고 사이가 좋아서 4년을 사셨고 네. 4년이 끝나자 이제 본인이 원래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어서 어. 거기로 가시겠다라고 해서 네. 이분을 보내드리고 갱신 음. 계약이 아닌 신규 계약을 새로운 음. 분하고 체결한 겁니다. 네. 신규 계약을 체결하니까 당연히 이번 그때 통과됐었던 법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법은 갱신 계약에만 적용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당연히 법상 기준 법이 그때는 통과되기도 전이었고 만약에 네. 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기준이 적용되는 거 아니까 시가를 기준으로 시세를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세에 비해서는 싸게 계약을 한 거고 네. 제가 보니까 2016년에 계약했던 것보다 월 15만 원을 더 받는 식으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2020년에. 그러니까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건 제가 임대차 3법이 통과될 걸 알고 뭔가 기습적으로 막 이분을 압박해서 막 돈을 음. 올려받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시간적 흐름과 상황에 따라서 된 거고 네. 두 번째는 법에 적용이 되는 갱신 계약이 아니라 신규 계약이었다는 점. 인상폭은 그래서 임대차 3법에서 기준으로 하는 5%를 기준으로 할 수는 없지만 네. 시세를 시세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시세보다는 싸게 했던 거고 결과적으로 2016년 계약보다
것보다는 월 15만 원을 더 받은 셈이 됐어요. 음. 자, 법을 발의하고 그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는 사람이 그래도 이렇게 올려받는 건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신다면 네. 당연히 그 부분은 제가 잘 살피지 못했던 거기 때문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만 여전히 제가 무슨 임대차 3법 통과를 예상하고 막 급작스럽게 막 상황과 조건도 아닌데도 빨리 올려받았다. 빨리 올려받았다. 법 통과 이건 전에. 절대 아니고 두 음. 번째는 이 법에 적용 대상이 되는 갱신 계약이 아니라 적용되지 않는 신규 계약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데 시세보다는 싸게 받은 건데 음. 그래도 어찌 됐든 네. 올려받았고 그 부분은 제가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한 부분이어서 음.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만 보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뭐 진짜 법 통과 전에 빨리 하루라도 빨리 올려받으려고 했던 그런 모습으로 절대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아닙니다. 텐데 절대 그건 아니고요. 아니다. 예. 음.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익을 취하려고 그랬으면 적어도 몇십만 원이라도 올려받았겠죠. 근데 기준 5%를 적용해도 4% 정도 초과한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2016년의 기준으로 봤을 때 4년 만에 월 15만 원 올려받은 건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하튼 제가 주변을 더 꼼꼼히 살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공직자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진 네. 상황이긴 한데 이것도 팩트가 어떤 거고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하나하나 짚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네. 또 해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 서울시장 출마의 룰이 그러니까 출마 후보군들이 어떻게 될지 또 어떻게 최종 후보를 선출할지 이게 좀 결정이 안 된 상황이어서 네. 참 서울시장 출마하시는 분들 지난주에 정봉주 이전 의원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네. 다 답답해하고 있어가지고 오늘도 그 답답함을 가지고 인터뷰하게 된 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한데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전략 선곡으로 지정한 건 뭐 오케이지만 빨리 결정을 해서 경선하든 아니 새로운 후보가 와서 어떤 다른 오픈 프라이 방식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 빨리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 네. 이렇게 제가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젊은 서울을 만들겠다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이 공식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저희가 뭐 그 현장도 한번 지켜보게 될 텐데 지금 서울 시민들이 제일 좀 원하는 그리고 제일 좀 답답해하고 가슴 아파하고는 이런 부분들 현안 이게 좀 어떻게 부동산은 말씀하셨지만 부동산 말고라도 다른 부분 고쳐야 될 게 어떤 부분이 있다고 좀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이전에도 사실 돌봄이라는 것, 아동을 돌봄 문제? 돌본다든지 이런 네. 문제는 많은 분들을 삶에 힘들게 했죠. 저도 5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네. 이 돌보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특히 코로나19 시대가 됐더니 수시로 저희 아이도 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누군가 확진자가 나와서 이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당장 누가 봐야 되잖아요, 네네네. 아이를.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좀 해소를 해드려야죠. 그리고 좀 더 편안하게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들을 좀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네. 서울은 밀집도가 굉장히 높고 밀집이 높은 게 또 도시의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생산 효율 이런 네. 것들을 이끌어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지적하듯이. 그러나 이 밀집된 것을 그대로 또 그냥 놔두기만 하면은 또 삶의 질과 환경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를 추가로 공급하더라도 그 주거를 둘러싼 환경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거 관련돼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돌봄. 돌봄의 문제, 또 네. 주거가 밀집되고 인구의 밀집도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좀 더 환경적으로 그 편하게 좀 지내실 수 있는. 네. 저만 해도 주말에 아이를 약간 자연과 가까운 데 데려가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좀 더 많은 서울시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 외에도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굉장히 많죠. 서울이 어떤 산업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도 약해지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뭐 지난번 재보궐 선거 때부터 대선 시기를 경고하면서 계속 말씀드려왔던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잘 해보겠다. 네.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일을 하겠다. 음. 단순히 여기를 다음 자리를 위한 발판으로만 생각하지 않겠다. 음.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 삶과 서울 시민의 삶이 서로 맞닥뜨리게 하겠다. 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청와대 용산 이전이 되는 거잖아요. 서울시장이 되신다면 용산에 좀 많은 민원도 아마 나올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용산 이전 문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서울시장 네, 준비하시면서. 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방금 네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용산은 이제 공원 부지로 조성이 될 겁니다. 예. 그건 청와대가 집무실을 이전하더라도 그 계획이 음.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건데 그 외에 그러면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네. 그래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전부터 이 공간이 전부 다가 아니라요. 한 20% 범위 내에서 청년이라든지 신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질 좋은 주거를 좀 공급해 보자. 네. 워낙 용산이 그 직주 근접, 직장과 가까운 지역이죠. 그래서 직주 근접에 그런 주거를 공급할 수 있는 곳이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보자는 겁니다. 아하. 공원 조성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런 어떤 방침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음.